네, 감사합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조 강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님께서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제네바 협상을 이끌어내신 주역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먼저 이 심포지엄을 주최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여기는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전 시간이겠네요. 30년 전에 북한 지도부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흐름이 자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였을 것입니다. 주요 동맹인 소련은 사라졌고 세계는 더 이상 양극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단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40년 동안 북한의 최대 적대국인 미국은 경제, 정치, 군사 그리고 문화 방면에서도 일종의 세계 패권의 지위에 안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은 북한의 경쟁 상대인 한국과 관계 회복의 과정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소한 경제 방면에서는 북한보다 훨씬 앞서 나아가서 아시아 경제의 기적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2년 초 북한은 유일한 초강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고 UN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미국 외교관들과 만나기 위해 뉴욕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북한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사찰을 둘러싸고 IAEA와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30년 동안의 북미 간 외교적 대화와 단절의 반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한국과도 그랬고 또 어떤 때는 일본이나 중국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그로부터 6번째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은 현재 자신의 체제 생존과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30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했고 수소폭탄과 같은 더욱 정교한 무기 개발을 진행을 했으며 핵무기를 비축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범위를 넓히면서 발사체의 능력을 다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북한의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고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권 침해와 핵무기 프로그램, 핵 확산 금지 조약 의무의 위반으로 양자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는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잠재력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최근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최근의 역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잘못된 교훈을 배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워싱턴의 몇몇 인사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군비 통제를 위해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동북아 지역의 핵 안정을 구축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잘못된 교훈이고 우리를 잘못될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외부 위협이 해소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써서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억제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던 협상들에서 사용한 속임수나 위험 분산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진행했던 협상에서 얻은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믿을 수 있는 보장, 즉 소극적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등의 신뢰할 만한 협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군비 통제를 통한 소위 핵 안정성을 항구적인 해결의 방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앞으로 오산, 사고, 승인되지 않은 사용, 그리고 비핵 상태에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그들의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은 군비 통제 협정이나 신뢰 안보 구축 조치 CSBM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협상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정책과 또한 북한의 인권 실천의 변화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관행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핵무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안보 문제와 북한의 다른 문제들 간의 경계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보와 기타 문제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진작에 배웠습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의 수교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가 계속 존재하는 한 말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하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핵무기와 관계 정상화에 대한 북미 간 협상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미 간의 점심 식사 회동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인내라는 교훈은 이제껏 북미 관여에서는 없었던 일종의 현실주의를 수반해야 합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시간을 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또 불가역적인 이 비핵화 CVID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고수해 왔습니다. 이 CVID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문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식 무기라는 것이 식탁 아래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분명 어떠한 핵 세찰단도 북한의 모든 식탁 아래까지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더욱이 나가사키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던 이 핵 분열성 물질은 골프공 정도의 작은 크기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플루토늄으로 만든 골프공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비핵화가 불가역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이채 많지 않습니다. 북한이 한번 만들어 본 것이라면 다시 만들지 못하려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주의라는 교훈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핵화로 가는 첫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신고하게끔 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1차 걸프전 이후에 이라크에 부과되었던 조건을 명시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6875에서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사실 수차례에 걸쳐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신고서를 제출을 했었었죠. 그런데 마지막 신고 내용은 유엔의 사찰팀인 유엔 특별위원회 UN SCOM에 의해서 가짜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신고가 검증과 사찰을 안내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예방 공격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 진행 초기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주의는 또한 우리가 선호하는 진행 방식이 북한도 말하듯이 우리가 현실적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제들, 즉 제재 문제, 한미연합훈련, 관계 정상화 등을 해결하기에 앞서 북한이 대폭 양보할 때까지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는 방식은 결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북한 외무상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영변의 모든 시설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북한의 제안이 가진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었죠. 이러한 노력을 한 것은 실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에서 플루토늄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영변 시설 폐기하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동기를 이해해야 하고 또한 인내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우리의 목표로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가 지속되려면요, 북한은 국가들의 공동체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Bob.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젊어 보이시네요.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80세가 넘어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40세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아주 멋진 발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 온라인으로 저희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훌륭한 국가입니다. 아주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고 워싱턴 DC에도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북 정책은 왜 실패를 하였습니까?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그 북한은 아주 작은 소국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미국에서 우리 그 북한 문제를 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이 의존을 하도록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은 음모론은 가장 재미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한 미국의 그 동기라는 것, 그리고 그 북한의 위협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우리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행정부가 이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세스에 제가 참여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명백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협상을 시작했을 때 그 핵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10년 후에는 핵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역량이 그 능력이 핵 능력이 좀 약했습니다만 이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체까지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도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 공청회에서도 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못하는가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아주 작은 국가이고 빈국입니다. 그냥 그것이 다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거기에 그 여러분들도 아시죠? 북한은 미국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다 효과적이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상을 할 때 그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고요. 북한은 그 생존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90년대 중반에요. 저도 그 당시 제대로 못하였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과 기본협정서에 사인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인권이 그만큼 유린되고 있는 각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약속을 지키면은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실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북한을 국제사회에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서 체제를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과의 정상 관계는 지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방식으로 국민들을 대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체제를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한다고 물어본다면 그 체제가 변한다면은 우리가 관계 정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와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탈동조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북한한테 계속해서 인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를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북한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주면은 북핵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에 앞서서 인권 문제를 먼저 거론하게 되면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북한에 좀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북한에 이러한 정치 수용소가 있는 한 이러한 관계 정상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북한을 침략을 해서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겠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무장관이 지난 행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전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그런 국가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감옥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또 강연을 하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 특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핵무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통해서 뭔가 한국과의 아니면 미국과의 그런 군비 경쟁에 있어서 뭔가 입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견제함에 있어서 핵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전략적인 핵무기를 보유를 하여서 미국이 한반도에 이제 주둔하는 것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워싱턴의 그런 가정을 보면은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적화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게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북한의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3대 전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북한이 3대에 걸쳐서 핵무기를 지금 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를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뭔가 공격적인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뭔가 가설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저희가 뭔가 타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하다고 이제 느끼고 체제 변화가 없을 거라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북한 외교관과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논지를 얘기하니까 북한 외교관이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딜을 했는데 그 딜을 깨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이 북한을 하루아침 만에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국제관계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북한이 미국의 완전 적국이어가지고 뭔가 체제 변환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북한은 또 동맹국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양에 사는 분들에게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 중국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북한의 그런 관계를 좀 더 이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 북한 외교관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북미 관계에 있어서 또 국제적인 그런 이론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이 적국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 북한의 어떤 인권 실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라고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제까지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인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볼 수 없을 것 같고 주실 거예요. 지금
정리해서 빨리 갖다 주시고. Okay, then I have one more question. 제가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의 평화는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와 같은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더 이상 그 핵을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안보 정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되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북한을 인도를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핵보유국으로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다루기가 쉽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아마 그런 방식으로 북한을 10년 전, 즉 15년 전쯤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원칙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그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그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미국이 중국을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이 뭐 핵 보유를 해야 된다, 핵 보유를 해서 북한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적 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서 북한을 억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나토 방식의 그 핵무기 공유라는 것들을 한다게 되면 아마 한국이 핵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정치적 현실을 보면 한국은 그 주권 국가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 안보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그 안보 동맹인 동맹 관계에 있어서 한국에 좀 더 많은 안보 상황을 준다라고 한다면 정치권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북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그런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를 그 결정을 하고 일본이 그런 결정을 따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그리고 북한, 일본 이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를 해서 미국이 그 중국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직접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상황을 핵무기를 동북아에 더 많이 배치를 하거나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전략적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토 방식의 그 핵무기 공유와 같은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를 본다면 세 가지 그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수준의 제재를 취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북한과 협상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북한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북한에 대한 접근법은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약속에는 약속으로 행동에는 행동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4년에서도 우리가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과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와 그 동맹을 통해서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한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은 어떤 것인지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 현실적인 그런 접근법을 취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그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제가 전략적 인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공격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포용을 해서 아주 조용히 포용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눈에 띄는 그런 회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그 북한을 포함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우리가 뭐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지 뭐 제재라든지 정치적 관계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긴밀한 협상을 우리 동맹국과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그 베이징을 방문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영변 이슈를 제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워싱턴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전 특사님께서는 이 영변 딜이 매우 큰 딜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변 시설을 폐기를 하면 우리가 모든 그런 플루토늄 생산 기지를 다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기존의 그런 하노이 오퍼를 갖고 제안을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폐기를 하고 그 반대로 5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요청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가 행정부가 이런 것을 수용을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노이에서 일었던 일을 상기해 보면은 실제로 이것이 실패가 되지 않았을 수도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은 어떤 기회를 잃어버린 거고 근데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은 다시 재현이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질문을 받느라 답변을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 yes or no인가요? 잘 모른다. I don't know입니다. 네. 네, 매우
노련하시고 또 많은 그런 명망 있으신 외교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도 하노이 오퍼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BID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좀 일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CBID에 대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부분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1차 걸프 전쟁 이후에 이라크의 사찰을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이 핵무기 시설들을 직접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검증하는 작업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는 거는 사실은 힘듭니다.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핵무기 시설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다 신고를 할 텐데 그런 신고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필요한 많은 그런 양의 플루토늄이라든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사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주의적인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말이기는 하죠. 하지만 사찰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영변 시설을 폐기한다고 하지만 영변 시설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영변 시설을 만든 건 북한이기 때문에 폐기한다라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 CBID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비핵화라는 이런 단어 자체도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 컨버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크해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이런 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또 명확하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이제 딜을 타결을 하는데요. 2000메가와트 경수로 원자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딜을 맺은 적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 현실적으로 어떤 거를 성공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북한이 이제 비핵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현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IAEA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그 아이디어를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또 저희 최종관 특사도 그 워싱턴에 가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2017년 3월에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양측은 종전 선언을 2018년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전 선언을 채택을 하는 것이 한반도의 그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가 있던 그 생각에 지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북한을 개입시킬 수 있는 것에는 어느 것이든 거의 모든 것에 제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개입에는 그런 포용에는 어떤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 것이다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전 선언이나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든 어떤 것이로든 좋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저는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 참석자들부터 질문이 있습니다. 시진핑과 그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 회의를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미중 그 갈등이 현재 한반도 그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한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포함시키고자 하지 중국과 대결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북한을 포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을 항상 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북한을 그 동맹국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그리고 북한이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북한과 협상을 할 때 뭔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북한이 완충 국가가 중국은 북한이란 완충 국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압박을 해서 어떤 중국에 있어서 어떤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압박을 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북한을 안보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데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미국이 핵 압박을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핵화는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무기 개발 역량을 없앤다는 것이죠. 또한 발사체 개발 역량 그리고 탄도미사일 어느 정도 사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화로운 핵에너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비핵화입니다. 전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현재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핵무기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한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체제를 붕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통적인 그런 무기를 사용을 하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긴장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위협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에 각종 그런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제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북한 주민들이 미국 제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를 우리가 실행을 하지만 뭐 이것이 전쟁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체제한테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해피하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테헤란에 가서 또 여러 이란에 가서도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겠지만요. 여하튼 저보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제재 자체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제재가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맥락에서 이러한 제재를 걷어들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성공적인 협상에 가도록 할 때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북한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제재를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로 북한 그런 정권에 물론 북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재 완화, 특히 유엔의 제재 완화를 얻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 정제유를 200만 배럴까지 지금 현재는 한도가 200만 배럴까지 정제할 수 있는데 400만, 500만 배럴까지 높이는 걸 원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업이라든지 수산업 관련해서도 제재 완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섬유 수출, 의류 수출에 있어서의 제재 완화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러한 제재 완화를 용인할 수 있나요? 네, 물론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구체적인 비핵화의 뭐 제안을 북한이 할 수 있겠죠. 이건 일방적인 제재 완화가 아니라 양자 간의 관계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네, 만약에 반대급부가 있다라면은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미국이 반응을 안 하고 있나요?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소구해 왔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진중하고 그리고 또 강경한 입장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민감한 질문이 이렇게 좀 피해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전문 외교관이시기 때문에요. 학자이시기 전에요. 또 다른 질문을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실제로 우리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어떤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 공동 그런 연합훈련을 우리가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군사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준비 태세를 갖춘 데서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신 분이 있을 거라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러한 한미 공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도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죠. 온라인으로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만 관련해서요. 그런 군사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인 파트너이고 미국은 동맹국인데 한국군이 이러한 충돌에서 미국에 같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저는 지금 현재 대만 해협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미 동맹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관련된 것일 때만 한국이 어떤 개입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저희 청중으로부터 질문이 있으십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상황을 현재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고 상황이 힘듭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떤 시민 사회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가 없으면은 시장 경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방을 못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개방이 없다라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미국 정책이, 대북 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렇게 강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재에 있어서 좀 유연성을 보여준다면 북한에서도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속임수와 피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 아니면은 피하는 해칭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해칭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임수가 아니라요. 부시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떤 속임수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임수와 해칭 사이의 차이를 구별을 하실 수 있나요?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북한이 재료에 있어서 제네바 협정을 위반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팅을 하면서 속임수를 쓰면서 위험을 회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다 달라지네요. 미국이 북한이 얼마나 잘 하든지 간에 별로 안 좋은 나라로 계속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속임수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북한에 사찰을 갔을 때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었고요. 이것이 뭐 해징이든 속임수이든 이 해체가 그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 정상화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그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그 기본 협정서에 그 서명을 한 후 우리 그 의회가 그 민주의회에서 이제 공화당 의회로 바뀐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일이 한국 그 대표단에게 2000년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 두렵다. 우리 관계를 미국과 관계를 그 개선을 하고 싶다. 하지만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4년마다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그 목적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4년마다 그 정부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된 그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한국, 나토, 일본, 호주 등 다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그 동맹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한요. 온라인으로 들어온 마지막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일 방어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필요합니까? 미사일 방어는 방어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북한은 억지를 할 때는 미사일 방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할 때는 한반도에서 방어를 할 때는 억지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방어와 억지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방어는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것이죠. 억지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 다시 그 반격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방어라는 것은 그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It was a fact. 네, 아주 좋은 논의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귀감이 되는 유용한 말씀 맞춰 주시는데요. 자, 저희 특별 대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희망하기로는 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몇 사안에 있어서 이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곧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갈루치 박사님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 또한 미국을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뭔가 획기적인 해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표를 너무 야심차게 잡으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 한미 간의 이런 협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 간의 조율된 방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르치 대사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평화 그리고 또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 뭐 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등과 관련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어떤 요구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요. 자, 이상으로 대사님과 특별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님께 그리고 또 문정인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인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10분 정도만 무대 세팅을 마치고 다음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